자, 14번부터인가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에 개별 주택 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맞죠? 다음에 2번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 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다. 맞나요? 기준 시점은 매년 1월 1일이죠. 그 두 가지만 1월 1일인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모두 다 1월 1일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표준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되는 것은 단독주택가격이죠. 3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맞죠?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모두 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15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6번을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 맞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중앙 무슨 위원회 이렇게 되고요. 지방에는 지방 무슨 위원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 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3번이 틀렸는데요. 이게요, 1990년대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게 이제 이게 처음 시행된 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이렇게 나오는 게 지가 공시 및 처음엔 지가 공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명칭이 주택 가격도 공시하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처음 만들어질 당시 199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 법이. 90년에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가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지가만 공시였어요. 그때는.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을 함께 공시한 게 한 6, 7년 정도 전에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행정소송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가 공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많았는가 하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 소유자로 못을 박아놨어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근데 그 소유자는 너무나 태연히 있어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되는 줄도 몰라요. 근데 그 이웃에 있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보니까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계산이 잘못됐는데 이거 앞으로 이거 가지고 자기네 주변 땅 가격 계산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 땅 가격 계산할 때 이거 가지고 계산할 건데 그럼 자기네 땅도 잘못 계산될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게 나온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옆에 찌를 거 아니에요. 소유자한테 이의 신청 해라. 안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뒤늦게 개별 공시지가 산정했을 거 아니에요. 개별 공시지가 산정하면 이제 그때 다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내가 자격 안 돼서 이의 신청을 못 했으니까. 자, 이의 신청 이제 할 때가 됐어, 이제. 개별 공시지가 왔어.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의 신청하는데 뭐 때문에 이의 신청합니까? 이 개별 공시지가 계산이 잘못됐다. 왜 잘못됐습니까? 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됐으니까 얘가 잘못됐다. 아니다. 이의 신청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할 때 잘못한 걸로 따져라. 개별 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잘못이 없잖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할 때 잘못됐지 않냐.
그건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버렸다.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구제받을 수 있는 길. 법이 그랬어요. 법이. 그런 맹점이 있어요. 이 원래 행정법이라는 게 그래요. 행정법이라는 게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버리면 절대로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치고 나서도 이의신청 기간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해야지 딱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8일째 잘못된 거 발견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딱 그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표준지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게 법을 바꿔놓은 거예요. 사연이 많은 조문이에요, 이게. 다 그 사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문들이.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에요.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절차고요. 이런 절차들도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우리 지금 나라가 굉장히 민주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안 알려줘도 되고요. 우리 그 행정관청에 가서 뭐 좀 열람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특별히 뭐 국가안전보장상 무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이런 사유 아니고서는 다 열람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1990년대에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990년대면 이제 어떤 시대인가요? 이제 문민정부로 넘어온 거죠. 전두환 노태우 지나서 문민정부로 넘어왔잖아요. 문민정부로 넘어오면서 절차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개 법령 시간에 배우시죠.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그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 청문 절차를. 국민한테 무슨 처벌을 하잖아요. 처벌. 당신 뭐 정지 6개월 뭐 또는 취소, 자격 취소 이런 걸 하려면은 반드시 들어보잖아요. 너 이런 사연이 있는데 너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자. 그래서 정상 참작할 만한 사연이 있는지를 들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때려버리지. 때렸는데 잘못 다른 놈한테 때려버린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 다른 놈한테 때려버렸는데 그 피해를 그 엉뚱한 놈이 보는 거지. 근데 이제는 그런 청문 절차를 거치고 하면은 최소한 그런 일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많이 국민의 권익이 많이 보호된 사회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사실은 다 이게 민주화된 그런 이 역사적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음에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17번, 18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셔서 그 130쪽, 131쪽에서는 20번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와 주택의 적정 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옳은 표현입니다. 과거에는요, 국세청에서 평가한 거, 건설교통부에서 평가한 거, 뭐 기관마다 평가한 게 중구난방식으로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믿느냐 이거예요. 또 이놈도 국가기관이고 저놈도 국가기관인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원화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한다. 맞죠? 이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맞죠? 그다음에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가 나오네. 과세 등. 과세 등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개별이나 공동이 나와야 되죠. 과세 등.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이나 공동입니다. 4번 틀렸죠. 표준주택가격은 딱 어디만 사용된다고요?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 데만 사용되는 겁니다. 네, 4번 틀렸고요. 자, 5번 나오네요.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자, 이 주택의 가격정보 제공은 개별과 공동에 있다 그랬죠. 토지의 정보 제공은, 토지의 지가 정보 제공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 나오죠.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거고 4번은 틀린 것이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22번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간혹 이런 게 표현이 되니까 요 정도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난이도가 높은데 22번에 지가 공시를 위한 표준지 평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표준지 평가는 해당 토지의 공법적 제한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공법적 제한이 뭘 말하는 걸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그런 공법적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이런 제한이 다 뭐예요? 공법적 제한입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평가해요? 그런 거 감안하지 않고 평가합니까? 당연히 그런 걸 감안해야 되죠. 다음에 토지가 공구상의 용도와 실제 현황 용도가 다를 때 표준지 평가는 실제 현황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다만 그것은 불법적 이용이나 일시적 이용은 예외입니다. 그런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적용하면 안 되죠.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다음에 3번 표준지 평가는 대상 토지의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거 표준지 평가는 적정 가격 기준입니다. 표준지 평가는 적정 가격 기준이에요. 그렇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4번은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을 경우는 건부 감가를 고려하여 건축물에 의한 토지 이용의 제약 정도를 공제해서 평가한다. 맞아요? 낮이 상정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월 1일자의 가격을 공시를 하면 1년간 써먹습니다. 1년간. 앞으로 1년간. 그러면 그 지상에 1월 1일자 그 당시에 지상에 허름한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이 없었는지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지 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면 1년 365일 중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게 상황이 바뀔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을지라도 처음서부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를 해야 그게 1년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낮이 상정 평가입니다. 낮이 상정 평가. 그다음에 표준지 평가는 표준지 속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 방식 하나를 선택하여 행하되 다른 평가 방식에 의한 산정 가격에 의하여 보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요. 지금 뭐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요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지가를 산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지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되죠. 근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려고 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도 있고 원가법도 있고 수익하는 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 하되 다른 방식으로 보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됐나요? 됐습니까? 네,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카페 같은 데 글을 올라온 거 보면은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합격 수기를 쓴 것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미 합격했으니까 굳이 거기에 글을 올릴 이유도 없잖아요. 굳이 그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로그인 해가지고 글을 남긴다는 게 이만저만한 정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합격하면은 그게 그런 글을 시간 내서 이렇게 올릴 뜻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글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할 필요 없다. 단거나 해라, 단거나. 책을 다양한 종류를 가지지 마라. 교재를 단순화해야 돼. 떨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험 떨어지고 난 후에 버리는 게 한 여건은 된다고.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다 모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저기 거 다 보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아요. 엑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엑기스는 없고 여기저기 주워들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지 저건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란 말이에요. 상대평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딱 80% 정도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80%. 그러니까 교재의 20%는 버린다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거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여러분 패스하실 그런 자신감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따로 이걸 말씀을 드리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좀 중요도는 낮은 거지만 좀 난이도가 높아서 한 번 정도 가끔 그렇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단계가 올라왔다 하면은 좀 이렇게 참고로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 앞에 풀었던 문제. 제가 그 앞에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뭐 16번, 14번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푸른 것들 위주로 하시란 말씀이에요. 제가 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내 수준에서 그냥 저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한다. 80%. 아시겠죠? 그리고 교재는 이것저것 다 보는 거 아니다. 한 것만 그냥 좀 비속어지만 한 것만 조지는 거죠. 한 것만 조져서 그냥 그것만 제대로 해도요. 70점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80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딴 거 보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제 주택정책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정책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임대료 규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는 성격이 같아서 얘하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두는 거예요. 성격이 똑같습니다. 이 둘 다 시장 균형 가격보다 어디에 규제하는 거예요? 아래에다 규제하는 거죠. 다음에 많이 출제된 것이 조세 귀착인데요. 조세 귀착이 더 많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요. 출제된 그 순서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고 그 다음이 요놈들이고요. 요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에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거는 임대료 보조고요. 이거는 조세 귀착. 이건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그 외에는 거의 잘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죠? 간단해요. 주제가 몇 개 안 돼요. 이 속으로 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원래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중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근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행복주택이거든요, 이게. 행복주택이 좀 인기가 있으면 이게 출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이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신혼부부들, 젊은 직장인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게 행복주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게 평형이 뭐 여러 가지 뭐 평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데 그게 원룸형을 신혼부부들한테 제공한 거예요. 원룸형을. 그러니까 원룸형은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은 일단 자기네 식구가 둘이고요. 1년 이내에 하나가 더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식구가 이렇게 되면은 원룸으로 생활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별로 미달이란 미달. 신혼부부들한테 제공한 신혼부부들 몫으로 한 게 예를 들어 100채다 그러면은 한 뭐 80몇 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근데 두 방 두 칸짜리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했더라고요. 손가락에 꼽아요. 방 두 칸짜리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 행복주택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 정부의 성격마다 시사적인 게 나오니까 요거를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요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되는지 135쪽에 이제 1번을 보시면은 최고 가격제 또는 가격 상한제라고도 합니다. 저기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 모두 다 가격 상한제입니다. 최고 가격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주택 임대 시장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 맞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임대료를 규제함으로써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공급이 줄어드는 것 때문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죠. 물량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찾는 사람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음성적 지불이 수수될 수 있습니다. 웃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량이 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거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공급곡선이 수직이어 볼까요? 공급곡선이 수직. 자,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규제를 해볼까요? 규제를 하면은 공급 물량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공급 물량 변함이 없죠? 뭐만 늘어나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만 늘어나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요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어쨌든 거래는 어디서 돼요? 거래되는 양은 옛날 여기하고 같은 수준에서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음성적 지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느 수준에서 발생해요? 옛날과 같은 가격이에요. 음성적 지불이 발생해도 기껏 줘봤자 옛날 임대료 수준으로 준단 말이에요. 공급 물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다고 봐야 돼, 이거는. 맞잖아요. 부작용이 있는 건 뭐예요? 물량이 줄어들면서 또 오히려 더 웃돈을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는 요점, 공급이 감소한다는 점 때문에 가장 큰 문제, 집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3번에 최고 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 현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 규제에서는 또는 분양가 규제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지 이게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분양가 규제는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
분양가 규제는 그림이 요거하고 똑같은데요.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 똑같아요. 분양가가 1,000만 원은 정상인데 800으로 규제를 했더니 공급 물량이 줄어든 건설업체에서 분양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갔죠. 이거는 무슨 가격이에요? 1,100 하는 거예요. 이게 중고 가격이죠. 새거 분양받을 때는 800이지만 나중에 대팔 때는 1,100에 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중고 가격과 신규 가격 이 차이가 전매 차이거든요. 실제로 이 우면지구 할 때도 주변이 5억짜리 3억이 분양했거든요. 5억짜리 주변 5억짜리 3억이 새 거는 3억이에요. 새 거는. 근데 헌거는 몇 억? 헌거는 5억. 그러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오히려 새집 가격보다 더 비싸죠. 그래서 중고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전매 차익이 발생하여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키죠. 저기 지금 전매 차익이 한 300 나요. 그럼 30평 같으면은 평당 300이면 30평 같으면은 9천만 원 발생하죠. 그러면은 투기적 수요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개입한다고요. 저는 사실 다니면서 전봇대 같은데 청약통장 삽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보셨어요? 청약통장 삽니다. 보셨나요? 그거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그런 게. 청약통장 산다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거를 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은 돼요. 자격은 되는데 지금 실제로 분양 신청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격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걸 다 사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당첨됐을 때는 이렇게 피를 주기로 하고 사는 거죠. 당첨 안 되면 그냥 다시 돌려주는 거고. 당첨 안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 당첨되면은 이제 그 사람 명의로 당첨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명의로 당첨됐으니까 돈은 내가 내는 거죠. 돈은 내가 내고 그 사람 명의로 이전 등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와서 살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와서 살지 않는 거죠. 그럼 제가 가서 사는 거죠. 나중에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고요? 저한테 이전 등기하는 것으로 대신 이제 피를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도요. 이 사람이 당첨된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하러 나올까요? 가긴 나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분양 당첨된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검사 나온 적 없거든요. 검사 나온 적 없어요. 그 사람이 이거 주민등록증까지 대조해가지고 이 주민등록상에 이 사람이냐 그런 거 검사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자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거 한 10명 걸 사가지고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실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당첨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엄청 높잖아요, 지금. 당첨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투기적 수요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기준 전매 차익이 발생하여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3번을 보십시오. 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료 규제는 음성적 지불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집을 구하기 어렵게 한다. 음성적 지불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 여기서 이제 임대료 규제를 보면 다시 그래프는 똑같으니까 그래프는 똑같고 이게 설명만 달리하니까요. 평당 연간 50만 원의 임대료인데 40만 원으로 규제를 했더니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55만 원의 암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요. 웃돈을 얼마 얹어줘야 돼요? 15만 원 얹어줘야 돼요. 계약서에는 40만 원으로 썼지만 15만 원 더 얹어줘야 된다고요. 이러면은 저 15만 원 얹어주기 어려운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맞나요?
규제가격 시장가격이 낮게 설정될 때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시장가격보다 규제가격이 낮게 설정되면 주택 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공급자들은 투자를 기피하죠.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빈집이 없잖아요. 집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가기가 힘든다고요. 그다음에 시장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그 혜택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 간의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그렇죠. 자,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운 좋게 40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니까. 어떤 임대인들은 40만 원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데 사는 사람은 다행히도 아주 싸게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비싼 집에서 살아야, 더 비싼 돈 주고 살아야 되고요. 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분양가 규제라고 해보세요. 여기가 1000, 여기가 800, 1100. 자, 800에 당첨된 운 좋은 저소득층자도 있을 거예요. 800에 당첨된 운 좋은 사람은 싼 값에 집을 마련했지만 당첨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 받고 돈 주고 사야 돼요. 1100 주고 사야 된다고. 이건 형평성 문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그다음에 5번이 틀렸어요.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을 설정하면 임대주택 공급자의 총 수입은 증가한다.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자, 볼까요? 총 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총 수입. 지금 규제하기 전에 보세요. 규제하기 전에. 총 수입이라는 거는 요거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총 수입이에요. 자, 규제를 해보겠습니다. 규제를 하면은 공급은 감소, 수요는 증가, 거래는 어디서? 거래는 작은 쪽의 기준에. 물량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수량을 이 가격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원래 이만큼의 총수입에서 이만큼의 총수입으로 줄죠? 맞죠? 자, 그런데 이거는 분양가 규제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분양가 규제에서는 건설업체에서도 분양을 높게 못 받잖아요. 분양가 규제에서는 총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틀렸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틀렸다고요. 자, 이제 이게 분양 시장 말고 임대료 규제 시장이라고 보세요. 임대료 규제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이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음성적 지불을 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가 이 사각형이었죠. 원래 이 사각형이었잖아요. 근데 음성적 지불을 받으면 이 사각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요 넓이가 줄어들면서 요 넓이가 늘어났죠. 이런 경우에는 총수입이 줄죠. 줄어든 게 더 커요. 근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경우는요. 수요 곡선이 가파르면 음성적 지불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이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이거 줄어든 것보다 이게 늘어난 게 더 많이, 이게 더 가파르면 더 가파를수록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에서는 총수입이 줄어드는 게 분명해요. 증가한다, 이게 문제 틀렸죠. 근데 임대료 규제에서는 총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5번은 틀린 거예요. 무조건 감소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해설에도 뭐라고 돼 있나요? 해설에도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음성적 지불을 고려하면 임대주택 공급자의 총 수입은 감소할 수도 증가할 수도 있으며 또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성적 지불을 고려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공급자의 총 수입은 감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번 지문이 지금 정답 지문으로 된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뜻입니다. 대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 총수입이 늘어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출제가 된 거예요. 다음은 이제 4번, 5번, 6번은 이게 계산 문제인데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죠. 지금 다들 지금 듣고 계시죠? 지금 너무 지금 앞을 보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소대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6.25 때 소위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죠. 소대장들이 돌격 앞으로 해서 제일 앞장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하나도 안 따라오니까 혼자 나가서 죽을 수밖에. 그러니까 상사가 또 소리내고 또 이렇게. 이게 지금 계산 문제죠. 임대료 규제 계산. 이 문제 풀이할 때가 조금 골치가 아프긴 해요. 이렇게 수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안 들으면 이렇게 금방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다 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책을 봐야 되니까 이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열심히 같이 따라 읽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가끔은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좀. 근데 지금 저 뒤에 가려 있는 분들은 시각에서 버려놔서. 임대료 규제 계산은 규제 가격을 어떻게 한다?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 규제 가격을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5번이나 6번이나 모두 다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6번만 풀겠습니다. 6번만. 부동산의 수요 함수가 QD는 만 마이너스 CP고 공급 함수가 2000 플러스 CP일 때 부동산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얼마인가? 그리고 최고 가격 500을 설정하여 가격을 규제하였다면 시장의 변화는 묻고 있습니다. 규제 가격 500이죠. 근데 거기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도 묻고 있죠. 자, 이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QD는 얼마라고요? 만 마이너스 CP. 만 마이너스 CP고요. QS는 2000 플러스 CP. 여기서 규제 가격은 500이죠. 500을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QD는 얼마가 돼요? 5000이 빼시니까 5000이죠. QS는 500을 넣으면 5000을 더해야 되니까 7000이죠. 누가 더 많습니까? QS가 더 많죠. 이럴 땐 뭐라고 대답해요? 초과 공급 2000 하면 안 된다고요.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는 지금 500의 위치가 어디란 얘기예요? 500의 위치가 여란 얘기예요. 여기니까 여기가 7000이고요. 공급이 500의 위치에서 공급 곡선까지 왔는 게 이게 700이고 수요 곡선까지 왔는 게 7000, 5000. 여기 5000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7000이 5000이에요. 이런 상태라고요. 500의 위치가 이 교차점보다 위라는 얘기예요. 위. 그러니까 지금 계산상으로는 누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공급이 더 많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규제를 지금 500에 한다 이런 의미라고 지금. 시장 균형 가격보다 위에 규제하고 있죠. 이러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만약에 여기에서 초과 수요가 나온다면 그때는 초과 수요 얼마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죠? 수요가 더 많은 양, 예를 들어 여기 300을 넣어보세요. 300. P바에 300 넣어보세요. 300 넣으면 QD는 어떻게 돼요? 300 여기 7000이죠. QS는 5000이죠.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 수요 2000 이렇게. 이거는 300의 위치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수요가 7000, 공급이 5000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300의 위치는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과 수요가 나오는 건지 계산상 초과 공급입니다. 실제 초과 공급이 아니고 실제 초과 공급이 아니라 계산상 초과 공급이에요. 계산상 초과 공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균형 가격보다 위란 얘기예요. 여기가
그럴 때는 아무 효과 없는 거고, 초과 수요가 나올 때는 이 위치가 균형가격보다 아래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은 500을 해서 계산상 초과 공급이죠.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1번과 3번인데, 균형 가격은 500보다 밑이에요? 500 이상이에요? 균형 가격은 500보다 밑이죠, 밑. 균형 가격은 500보다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균형 가격은 이 교차점이 균형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500보다 작은 거는 400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400, 500 중에는 400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1번.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 균형 가격은 400, 균형 6000 이렇게 됐죠? 4번, 5번을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자,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작아진다. 맞나요?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적어지는 게 맞나요?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지금 누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했죠. 그럼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 왼팔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그 초과 수요의 크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거. 여기 초과 수요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될수록 초과 수요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겠죠?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래도 여기가 폭이 점점 작아지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초과 수요의 크기는 작아진다고요. 그럼 거꾸로 탄력적일수록은 커지는 거죠. 자, 이게 어디 나왔었는가 하면은 이미 앞에 나왔어요. 앞에 수요 공급에서 나왔었습니다. 수요 공급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64쪽에 34번에 64쪽 34번에 1번 지문에 있었어요. 64쪽 34번에 1번 지문. 임대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나오고 있죠. A보다 B의 경우 초과 수요 크기가 더 크다 했죠. 더 완만한 B가 초과 수요 크기가 더 크다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138쪽 가시고요. 1번, 2번 다 옳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입찰제를 병행하면 투기적 수요는 감소하나 분양가 규제의 의미가 감소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채권 입찰제가 뭐예요? 채권 입찰제는 채권을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우선권. 자, 저기 지금 평당 300을 남겨요. 30평짜리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첨되면 얼마 남길 수 있어요? 당첨되면 평당 3만 원에 30평이니까 당첨되면 9천만 원의 차익을 생겨요. 차익.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당첨 받으려면은 다른 사람보다 채권 매입을 더 많이 써내야 돼요. 채권을 더 많이 사야 돼요. 채권을 1억어치 매입한다. 채권을 1억어치 매입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되팔거든요. 환매할 때 7천만 원에 팔아요. 앉은 자리에서 비용 얼마 발생해요? 비용 3천만 원 발생해요. 그러면 내가 까짓 거 9천만 원 버는데 1억 얼마든지 써내겠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저기 평당 800만 원짜리예요. 맞죠? 내가 30평짜리 집을 분양받는다 했잖아요. 요 분양가는 2억 4천이에요. 자, 요거 당첨 받으려고 내가 채권을 1억어치 매입을 하는 바람에 비용이 3천만 원 더 발생했죠. 그러면 총 비용은 얼마 발생해요? 2억 7천만 원 발생하죠. 그래도 나는 괜찮죠. 나중에 1,100에 팔 거니까. 3억 3천에 팔 거니까.
30평짜리를 6천 남기잖아요. 자, 저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저보다도 더 많이 써내면은 2억 써내보세요. 2억. 2억 써내면 비용이 얼마 발생해요? 6천 발생하면 총 얼마 발생해요? 3억이죠. 30평짜리 집이죠. 2억 써내면 3억이죠. 그럼 평당 얼마예요? 평당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원래 평당 얼마였어요? 원래 1,000만 원이었죠. 이 집 왜 하죠? 원래 평당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어차피 평당 1,000만 원에 샀잖아요. 이 짓을 왜 하냐고. 헛짓한 거잖아요. 헛짓. 그냥 옛날 그냥 규제하지 않고 놔둬도 평당 1,000만 원에 30평짜리 3억에 사고요. 이런 경우에 이거 당첨 받으려고 3억 들여서 사요. 나중에 물론 전매 차익 3천 남기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전매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채권 입찰제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전매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투기적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투기적 수요는 줄어들겠죠. 돈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분양가가 올라가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분양가 규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지. 예, 그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가격 규제 하나로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 목적은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은 분양가 규제는 수요를 증가시켜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게 한다. 말이 안 되죠. 수요는 증가하지만 뭐가 줄어들어요. 분양가를 규제하면 수요는 증가하지만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는 여기서밖에 안 돼요. 지금 분양하는 물량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신청한다 해도 이거밖에 거래가 안 되죠. 당첨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쪽에 맞춰서. 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그 9번, 10번은 이제 여러분이 오시고요. 이 자율화에 관한 내용을 좀 보는데 11번을 보겠습니다. 140쪽에 11번. 그 11번에 5번 지문은 삭제하시고요. 11번의 5번 지문은 지금 시장 상황이 안 맞아요. 분양가를 자율화한다고 해서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대형주택이 부담스러운 시기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나머지 1, 2, 3, 4번만 보시면 되는데 분양가를 자율화하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가 부작용이 많아요. 물량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매 차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분양시장이 투기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중고 가격이 새거 가격보다 더 비싼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자율화를 하자고요. 자율화를 하자는 얘기는 여기 돌리자는 얘기죠. 자율화를 하면은 분양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지금 지방에 그 분양가 규제되는데 당첨되면 안전자리에서 3천, 4천 그래요. 안전자리 3천, 4천 분양가를 규제하니까. 그게 분양가를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건설사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분양가를 더 높여서 더 공급했겠죠. 예,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공급이 어떻게 해요? 증가하는 거죠. 이게 공급이 증가해요,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아지겠죠.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아지면 중고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중고 가격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전매 차익이 어떻게 해요? 전매 차익이 줄죠. 그럼 투기적 수요도 줄죠. 그럼 됐지 뭐 이렇게. 대신 이렇게 되면은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저소득층이 주택 마련하기는 어려워져요. 그런 단점은 있죠. 그래서 그 1번 지문에 11번의 1번 지문에 분양가 자율화는 신규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키며 기존의 중고주택 가격을 하락시켜 전매 차익이 감소하여 부동산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분양가 규제를 자율화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5번은 삭제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12번부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되는 내용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조세 기착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좀 쉬겠습니다.